지금의 2000년대생 앞에 있는 상황은 계단 자체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보는 세상은 1분 단위예요.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언제까지 어느 수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 개인도 어느 세대에 속해 있고 그 속해 있는 세대 간에 또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고 또 서로 잘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 참 이래서 우리가 세대에는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책 제목만 들어도 딱 아실 겁니다. 2000년생이 온다의 저자 이몽택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이 온다 저자 이몽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90년생이 온다부터 2000년생이 온다까지 밑줄 치고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저희 딸내미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공감하면서 봤는데 참 이런 책을 쓰신 계기가 진짜 궁금해요.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영업 마케팅 쪽을 좀 오래 했었는데 우연찮게 인사교육팀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게 12년 전인데 그때 만났던 친구가 89년생, 90년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알린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저도 5년, 6년, 7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배님들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이러면서. 그냥 요즘 것들, 요즘 젊은 애들 뭐 이렇게 흔히 어른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가 같고 다른지를 그냥 회사에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왜냐면 이들이 제가 교육을 하자면 새로운 소비자거든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 내부 고객이고 제가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왔을 때 외부 고객인데 그걸 그냥 제가 공부하고자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글이 나왔던 것이고 그게 이제 아무도 책을 안 내주셔서 기다리고 수정하다가 좀 뒤늦게 나왔습니다. 2018년에 출시가 된 것이죠. 사실 저도 이 90년생이 온다 책을 읽으면서 느낌이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상당히 어떤 개인에 대한 의식이 좀 뚜렷하다는 거 이런 거 많이 느꼈는데 90년생과 2000년생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첫 질문이 그걸 거예요. 90년생도 아직 적응하기 힘든데 네. 어느 순간 몇 년도 안 됐는데 2000년생이 사회로 온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있는 건데 90년대생은 10년 전인 2010년대의 신입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0년생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2020년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이죠. 지금의 신입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막 들어왔고 앞으로 10년간 계속 회사에 들어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희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출생을 얘기할 때 변곡점은 언제 일어났냐면 90년대생과 2000년대생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를 알 수가 없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을 키우는데 들이는 뭐 시간, 비용, 뭐 노력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10씩 낳아서 키우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이 투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투자가 제 인생하고도 연결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투여한다는 거는 갑자기 없는 돈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버는 거는 일정 정해져 있고 그 누군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여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 자유,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안 낳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뭐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도 뭐 이 초저출생 이 문제도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전제를 깔고서 일단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책에서 설마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준비하는 세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의 직장이나 이 직업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회사 다닌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예전부터 여기 속 안에 사표 하나 끌고 다니고 언제든 내게 하는 게 그게 셀러리맨의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다른 거죠. 들어와서 힘들거나 아니면 뭐 정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 자체가 여기서 오래 있어서 높아지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고 일을 안 할 수 있는 어느 환경이 됐을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순해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계약돼 있고요. 내 노동력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넷플릭스라고 뒤에 썼습니다만 넷플릭스가 사실은 한 달간 정액제를 끊는 순간 관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월급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그런 네. 건데. 근데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본인 사망 외에는 회사 나와서 네. 아파도 회사 나와야 된다. 이렇게 흔히 얘기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요렇게 좀 비유하고 싶은데 90년생 온다 이렇게 썼거든요. 90년생이 온다 앞에 있는 상황은 뭐냐면 예전에는 에스컬레이터라고 표현했어요. 죄송하지만 딱 어디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력하면 대리가 될 수 있고 과장이 될 수 있고 정년까지 대부분 갔었던 연공서열식으로 흔히 그렇죠. 그렇게 갔죠. 이 친구들은 계단인 거죠. 계단인데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계단인 거예요. 지금의 2000년대생 앞에 있는 상황은 계단 자체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반대로. 뭐냐? 금수저만 남은 거죠. 아. 네.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90년생도 그렇지만 2000년대생은 더더욱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놀았던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만큼 디지털 세대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뭐 아날로그의 반대 디지털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수치화해서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쓴 피처폰을 한 번도 안 써본 세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 스마트폰을 쓴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돼서 쓰려고 했을 때 아이폰과 갤럭시가 나온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넘어가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건이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예전에는 토를 달 수가 없었죠. 윗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이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이야가 아니라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는 없습니다. 묻고 따지는 것이죠. 예, 그거 나쁜 것이 아니라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출근 시간 같은 거가 갈등이 있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MZ세대고 뭐 개인을 중요시하고 이거 전에 시간을 보는 관념 자체가 우리보다 디테일하고 세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보는 세상은 1분 단위예요. 최근에 어떤 식품회사가 이제 10분 먼저 오라고 최소한 고지를 했다가 언론에 나오는 순간 바로 이걸 우리가 죄송하다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10분 먼저 온다고 얘기를 딱 고지하는 순간 10분 먼저 되는 돈을 줘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디테일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묵적으로 또는 그냥 관습적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규정화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2000년생의 특징이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이라고 표현했어요. 요 세 마디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는 뛰어날 초라는 이제는 한자어고요. 근데 가끔 이게 초는 지나칠 초가 그렇죠. 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경제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우리 고전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모두가 합리적인 걸 원하는 세상이 되었을 때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봤고요. 개인주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굉장히 구분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앞에 그러니까 초자가 붙으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이기적인 친구도 있습니다. 이걸 개인주의로 포장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알고 우리가 대처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초자율은 선택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직업, 내가 선택한 일, 그리고 반대로 나쁜 건 이런 거죠.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공무원 선택했잖아. 선택이란 건 네가 했는데 왜 불만을 가져? 강요된 게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초자율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선택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자율 이런 건 다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합리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전체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 딱 그거네요. 네. 모두가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모두가 초합리적으로 나는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해요. 맞죠? 근데 이게 조직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되었을 때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2000년생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니까 저는 2000년생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강산이 변하고 있다는 거에 핵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강산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지금 젊은 세대의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울이거든요. 그렇죠. 거울이 그냥 냉정한 거울입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지금의 세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려니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들은 그러려니 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팁을 볼 수 있는 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그 초합리의 한 사례로 이제 그 도넛, 무너지는 도넛 뭐 사례로 드셨는데, 그러니까 OTT가 많이 늘어나면서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영화 한 편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둘이 가서 볼라 그래도 영화 한 편 보고 뭐 밥 한 번 먹으면은 훌쩍 한 뭐 5만 원 갖고는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5만 원이면 그 구독 서비스로 몇 개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금액적인 것도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자율성이 뭐냐면 OTT는 내 마음대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서 OTT를 보면서 내가 휴대폰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영화는 어쨌든 장편 영화인데 장편 2시간, 3시간에 내가 투여했을 때 진짜 확실한 거, 진짜 완전 인기 끌어서 이건 무조건 봐야 된다는 일부 영화들은 천만 영화들이 최근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살아남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괜찮은 영화들은 다 무너졌던 거죠. 거기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야지만 그 산업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구성의 도넛은 그런 겁니다. 일부 잘 되는 영화가 일부 소량이 있었고 안 되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대부분은 정규 분포로 적당히 괜찮은 영화들은 손익분기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예상한 정도는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 사라졌습니다. 가운데가 뻥 뚫린 도넛처럼 됐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도넛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중간이 유지돼야 돼 도넛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이렇게 워낙 디지털로 모든 걸 다 숫자화해서 판단하는 이런 거, 거기 이제 팀쿡 얘기를 인용을 하셨는데, 뭐 로봇이나 AI가 두려운 게 아니라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바로 그런 점들이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이 정도는 뭐 익스큐즈 하고 뭐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게 명확히 규정이 안 되면은 잘 안 넘어가지는, 탁탁 걸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정말 컴퓨터처럼 디지털적으로 0과 1로 세상을 모두 깔끔하게 나누는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우린 인간이잖아요. 인간사. 그중에서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수치화해서 딱딱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들이 다 그런 것만 따진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 마인드 자체가 딱딱 떨어지는 걸 기본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는 전 세계보다 가장 한국적인 마인드는 그 한국어는 아니지만 유도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융통성. 그래서 유도리의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 사회 그리고 회사거든요. 거기서 들어왔을 때 딱딱딱 숫자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언제까지 어느 수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요즘에는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네. 근데 선배들이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왜 개인들의 권리도 이제 더 강화가 됐고 그게 이제 표면화된 거죠. 그런 식으로만 좀 봐주신다면 특이하기보다는 이게 그냥 무시할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료가 아니고 100료겠죠.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제가요? 이걸요? 제가 하필이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우리는 모두가 적응의 존재예요. 바뀌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